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전히 두려운 구간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어제보다는 소폭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32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조금 올라서 34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조금씩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개선됐다라는 건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중립 구간으로 들어설 때까지는 우리 시장에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관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ETF를 통해서 자금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방송에서 집계됐을 때보다 이 마감된 수준을 보니까 순유출량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기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순유출량 방송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됐었고요. 이더리움의 순유출폭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시장에 반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현지 시각 21일 기준으로는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더 많이 유지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순유입으로 돌아선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며칠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의 매매를 조금 진행해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이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세를 조금 유지하다 보니까 이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구나,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보유량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 위태위태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 조금 넘게 오르고 있죠. 1.07% 상승하면서 9만 달러 소폭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딛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안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2% 넘게 오르면서 3,000달러 잘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라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기를 지지선으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비트코인과 조금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2.78% 오르면서 1.9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XRP는 일단 2달러를 회복해주는 게 급선무겠죠.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체감상 아직 멀었다라고 느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솔라나도 2%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130달러 선에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밈코인단에서도 도지코인 1% 넘게, 그리고 시바이누, 페페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 그래도 전날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라고 정보방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방송 끝난 다음부터는 정보방 안에서 꼭 100%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으로 인해서 또 시장이 많이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각종 이슈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빼먹고 가지 못한 이 그린란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주요 지표 발표들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날씨 바람이 정말 매섭죠.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이런 거센 바람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만큼 지금 이 입김에 휘둘리는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 입김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겨낼 수 있을지, 버티고 갈 만한 힘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린란드 이슈가 도대체 왜 불거지게 됐는지 단계별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린란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확실한 이런 타임라인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일단 오늘 제가 그린란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 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생방송으로 좀 시청을 했는데 자기도 주가를 내리기 미안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말을 번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을 참 신경을 쓰기는 써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많이 내려갔지 않나 아, 그런 걸까요?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지니어스 법안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린란드 얘기를 할 때는 무력적인 것까지는 가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관세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은 이런 우리 또 입김에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네. 다시 저점인 87.2K까지 추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또 다시 반등을 해준 상태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밤 사이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거 이 정도의 반등이 아니었을 텐데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90.4K 위에 안착을 해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게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게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한 말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더 반응할 만한 당근을 줄 것인가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1월 14일부터 지금 이 그린란드 이슈가 발발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또 최근에 또 조정이 깊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98K를 우리가 돌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뭐 코인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랑 뭐 미장은 지금 하늘을 날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거의 잔치집이에요. 네, 뭐 오늘 코스피 5천 얘기 계속하다 네.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계속 코스피 5천 찍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네, 좋으셔 보이시더라고요. 저희는 기분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코인이 상승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호재가 필요한데요. 네, 호재가 없는 이상 우리 옆차기라고 하죠. 계속 옆으로 밀리면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그린란드 이슈 자체가
우리가 이제 왜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또 배경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란드는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기사님이 뭐 그 나라 아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라 아니고요. 덴마크 자치령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덴마크가 관리하고 있는 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 국방 문제를 덴마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한 게 덴마크 너희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 내가 대신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린란드를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하는지 좀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뭔가 물건이 들어오려면 이 중동을 거쳐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 나중에 우리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10년 뒤에 이 전문가들이 10년 뒤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북극 항로의 심장부가 되는 게 그린란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군사적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 계속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뭔가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는 그런 국제 정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제 정세에서 이 그린란드에 우리 뭔가 미사일 기지를 구축한다면 조금 더 러시아 견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히토류일 거예요. 세 번째가 이 히토류인데 이 그린란드에는 석유랑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이 히토류라는 자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중국이 일본이랑 최근에 뭔가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히토류로 잠재웠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토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게 거의 중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히토류라는 자원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중국에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영향력이 조금 더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명분 같고요. 일단은 이 그린란드 이슈가 저는 잠잠해졌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트럼프가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또 계속해서 매입을 압박하면서 유럽에 추가 관세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우리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가 있었을 때처럼 방심하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심을 할 때 100% 관세 갑자기 트위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방심을 하고 있다가 그런 패닉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외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린란드 이슈와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온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미국이 조금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무기를 하나 더 얻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약간 무언가 조금 안정화를 찾은 것 같이 보이나 우리가 안심할 단계 아니다.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라고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죠. 이럴 때 선제적으로 무언가의 움직임을 가져가시기보다는 횡보하는 도중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조금 더 잡을 것인지 약간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린란드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지표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CPI가 지나갔는데 또 그 다음에 연준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PC의 가격 지수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CPI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FOMC가 앞두고 있을 때는 이 PC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연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CPI와 PCI의 뭔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CPI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물건의 값이고요. PC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발표하는 게 내일 이제 자정에 발표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11월께 발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셧다운 때문에 그쵸. PC 발표가 미뤄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께 발표가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호재가 메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뭐 자꾸 연기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번에 90.4K를 돌파할 때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C 결과가 어느 정도 하회를 한다면 저는 90.4K를 돌파할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1월 발표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이 PC를 보시면요. 우리 헤드라인 PC랑 근원 PC가 있는데요. 아마 근원 CPI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거예요. 예. 이 근원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게 근원 PC입니다. 이 근원은 식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쌀이 안 났다 하면 쌀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뭐 기름값이 엄청나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에너지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게 근원 PC이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헤드라인 PC를 뭐 제외하고 보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근원 PC를 조금 더 중요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PC 일단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금요일에서 넘어가는 자정에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PC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되는데 나는 여기 중에 어떤 거를 더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죠. 연준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근원 PC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과연 우리 시장의 상승 명분이 되어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C와 관련된 개념을 조금 짚어봤으니까 그렇다면 PC가 발표된 다음에 그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예상처럼 나와주면 바람처럼 나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C가 어느 정도 상회하게 되면 아마 이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면 시장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회하게 된다면 시장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예상치에 부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상치를 잘 맞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합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승의 명분으로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90.4K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C 결과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로 이번에는 저는 또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라는 건 당연히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거겠죠.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야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의 연준이 행보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충분히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금 전문가님은 포커스를 두고 있으시니까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는지 아니면 하회를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C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OJ가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죠. 일본과 관련해서도 이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도 조금 경제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맞긴 해요. 너무 내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거의 제로 금리에 네.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려도 솔직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맞고 지금 이미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계속해서 깜빡이를 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작년 10월 10일에는 이제 엔캐리드 청산이라고 해서 패닉셀이 나온 상태지만 네. 이미 우리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이제 계속해서 깜빡이를 켜주고 있어서 뭐 이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한다는 게 이제 뭐 시장이 큰 이슈를 뭐 일으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든 처음이 조금 무섭고 어려운 거지 두 번째부터는 조금 맷집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맞다 보면은 괜찮아지거든요. 네. 지금 비트코인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좀 괜찮을 거예요. 좋습니다. 맷집이 생겨서 비트코인도 조금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일단 일본 얘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일본 금리는 이제 내일 낮 12시 이 내일의 코인이 방송할 때 발표가 나는데요. 이미 동결이라고 거의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연말에 추가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깜빡이를 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계속해서 선방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커뮤니티를 보면 미국 금리보다 일본 금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시할 수가 없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 금리를 이렇게나 중요시 여길까를 한번 짚어보고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얘기를 우리가 조금 다뤄봐야 시청자분들 이해가 쏙쏙 되실까요? 이제 우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80년대까지 우리가 일본이 엄청 경제 호황기였거든요. 이 부동산 버블이었는데 이때 이제 도쿄를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기였고요. 우리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많은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이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블은 당연히 깨지기 마련이죠. 주가가 이제 또 폭락하게 되면서 임금도 안 오르고 소비도 안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제 이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된 이 30년이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거든요. 네. 일본이. 자, 그래서 일본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재작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오르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 금리 인상 배경을 보면 엔화 약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싸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엔화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일본도 이제 수입 물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 수입 물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부담이 되니까 물가를 낮추려면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배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이제 엔캐리드 청산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죠. 네. 나왔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요. 우리 일본 금리가 너무 싸니까 엔화를 막 빌려온 거야. 빌려와서 이 투자를 했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다시 이 은행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엔화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 엔화를 빼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엔캐리드 트레이드인데 이미 작년 10월에 선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거를 걱정할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사실상 제가 동결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폴리마켓에서 98% 이미 동결을 내린 상태고 저는 거의 99%, 100%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향후 인상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6년 말에 금리를 올리겠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일본이 깜빡이 안 켜고 바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는데 이미 우리 비트코인 많이 충격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일 뭐 일본 금리를 발표한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일본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엔저 현상이 계속돼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고는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한 차례 이미 금리를 인상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조를 유지를 하되 조금씩의 속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금요일에 BOJ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또 한 번 충격파가 오나라고 겁에 질린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크다는 점 여러분도 이 주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째서 나왔는지 또 우리 시장에 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에 대한 접근법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내가 아직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24시간 동안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 이 부분들 이 안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보는 대표적인 4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리고 네. 차트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뭐 주요 코인들 계속해서 이제 짚어드리면서 넘어갈 건데 저는 오늘 이제 RSI라는 보조지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주변에 말을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RSI만 보고 투자를 해도 그것보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RSI를 또 무료 지표니까요. 제가 보는 방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히든 코인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RSI 만나볼까요? 네. 자, RSI 지표는요. 우리 상대 강도 지수의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의 균형을 수치화한 걸 RSI 수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RSI 수치를 보면은 뭐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뭐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웰즈와일드 뭐 RSI는 이런 거는 제가 뭐 설명드려봤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자 이제 RSI 수치를 보는 방법인데요. 우리 불장이라고 하죠.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 RSI 수치가 70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강세장에서는요, 80을 넘기는 경우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0을 넘긴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신규 추격 매수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이 불장 때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RSI 수치를 보는 방법이요. 내가 70을 넘기고 있는데
뭔가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에 사신 분들은 분할, 익절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0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70으로 진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SI 수치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면 내가 공매도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RSI 수치를 보면은 지금 중립이지 않습니까? 50이면 중립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승과 하락의 힘이 팽팽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0일 때는 RSI 수치만 보고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과매도 구간. 최근에 우리 뭐 패닉셀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뭐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RSI 수치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RSI 수치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패닉셀링으로 해서 가격이 과도하게 이제 하락한 상태인데 이럴 때 이제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잡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락장일 때는 22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닥을 갔다가 어느 정도 30까지 오를 때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격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뭐 리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우리 유튜브에 치면 이더리움 어떤 코인이고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찮으신 분들은 이 RSI만 보고 어느 정도 내가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RSI 활용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역발상 전략인데요. 단기 되돌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서 RSI가 30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35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럼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과매수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잡아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요. 지금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그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RSI 수치는 내려가고 있는데 가격은 의미 없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런 트레이더들의 한번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고 과매수 구간이어서 충분히 뭐 추세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RSI를 보고 하는 얘기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RSI를 한번 활용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요게 RSI 수치인데요. 지금 우리 이 트럼프의 이제 발언 때문에 우리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패닉셀이 N자형을 그리면서 나왔었죠. 그러면 이 RSI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8까지 떨어졌었다. 그렇죠? 그러면 과매도 구간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실제로 지금 어제 이게 낮이거든요. 반등이 나와서 90.6까지 올라갔다가 밤에 또 다시 하락을 했다가 지금 90K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RSI를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냥 이 비트코인이 지금 90K인데 우리 박스권에서 86.4K와
이 90.4K 안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옆차기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PC 결과가 조금 좋게 나온다면 이 90.4K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90.4K를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다시 이 94.7K와 90.4K 안에서의 박스권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뭔가 다시 100K를 도전하러 간다라는 말은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뭔가 계속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재가 없어요. 악재밖에 없거든요. 두려움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할까? 또 그린란드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요. 최대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저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줄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줄 때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지지 구간을 예를 들어서 90.4K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또 강한 지지 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90.4K를 지지 삼아서 어느 정도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4.7K에서 또 공매도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일봉인데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통은 비트코인과 이제 커플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내려간 좀 꼬리가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더블탑 패턴을 한번 그려왔는데 지금 더블탑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3,000원을 $3,000를 지지 삼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냥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뭔가 특별히 횡보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과감하게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안착을 했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인데요. 리플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하락 채널로 진입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미 이 반등이 오늘은 그래도 2% 정도가 올라 주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리플일도 호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조금 싸졌는데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하다가 애초에 조금 올라오면 눌려질 때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이 답이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코인인데요. 지금 뭔가 과감하게 진입하기에는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예 추세가 나왔을 때, 뭐 추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잡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작도를 한 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뭐 컵앤핸들 패턴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눌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얘도 옆차기를 조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한번 눌림목에서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게 뭐 일관된 말을 하고 있는데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도 진짜 솔직히 명분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런 강한 돌파를 할 때는요. 호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뭐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명분이 조금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린란드 이슈가 정말 잠잠해지면 우리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상대 강도 지수죠. RSI 지표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차트상에서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단기적으로나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파악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일까?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슬슬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걸까? 어느 정도 눈치껏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비트코인 차트 안에서도 같이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메이저 코인들 이제 이더리움부터 XRP, 솔라나까지 여기에서는 지금 RSI 지표를 같이 안 봤잖아요.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립 구간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은데 RSI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날봉 그리고 4시간 봉에 따라서 RSI 수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르게 나온 거일 겁니다. 되게 예리하시네요. 그럼 타임 프레임이 서로 다를 때 RSI 지표가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봉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다운 프레임에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저는 4시간 봉을 조금 주로 보고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매매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본인한테 맞는 매매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임펄스 파동이다, 엘리어트 파동이다, 파동도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인한테 맞는 매매 기법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본 사람이 결국에는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얘기를 저도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파동을 믿지는 않거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분할 매수를 잘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5분 봉과 4시간 봉을 보면서 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요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무언가 경험치가 쌓여야 노하우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의 무언가의 성향에 맞춰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이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길게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일봉 그 이상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하지만 나는 요즘 시장 상황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RSI 지표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패턴들도 있다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다른 패턴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못다 들은 얘기들 이 정보방 안에서는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 24시간 동안 받아갈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제 한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 흐름들 보이고 있는지도 짚어봤고 우리가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선을 둘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어떤 코인, 히든 코인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히든 코인은 이제 좀 비밀이고요. 비밀인가요? 예, 비밀이고요. QR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는 일단 들고 와야 되니까 우리가 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보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고점을 낮춰가면서 수렴하다가 발산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느 쪽으로도 발산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수렴의 반대입니다. 고점을 높여가면서 위로 발산할 가능성이 더 높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렴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었지 않나. 물론 이제 트럼프의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박앤세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도 저는 조금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지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이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분할 매수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자산이 1억이면요. 저는 처음에 300만 원만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 놓였을 때 결국엔 되돌림을 한 번은 주지 않습니까? 그때 뭐 순환매를 돌린다든지 이런 테크닉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히든코인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당장 큰 시드를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어떤 건지는 비밀이다라고 약간 약 올리듯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는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죠. 이 차트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요. 항상 발산 뒤에는 수렴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수렴 다음에는 또 발산으로 퍼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이 변동의 폭을 키워가는 발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하단은 잘 지지해주면서 고점만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한번 높였다가 내려온 다음에 하단의 지지 라인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기에 참 좋아 보인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코인을 눈여겨봐야 된다.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전 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간은 보고 어느 정도로 잡으실까요? 기간은 지금 뭐 우리가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 제가 횡보를 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뭐 알트 밈코인처럼 급등을 하거나 그런 거 어렵죠, 사실. 그런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거는 그래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차트상의 패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의 빠른 전략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3개월 정도 길게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히든코인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너무나도 많겠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오늘의 히든코인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다 보니까 사실 시장을 바라보다가 눈에 띄는 코인이 더 생기기 마련이겠죠. 전문가님의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코인들과 관련된 전략들도 정보방 안에서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사이에 또 경제지표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